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부모님 성함은? 고향은? 태어난 곳은? 저는 80년을 살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제 이름, 제 부모, 제 과거, 심지어 제가 사랑한 사람과의 관계마저도. 남편 10주기 제삿날. 저는 온 가족 앞에서 폭탄 선언을 했어요. 너의 아버지는 재벌 회장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삼촌이었어.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죠. 그럼 준혁이는? 응, 내 아들이자 조카야.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제주도에서 온 한 통의 전화. 언니, 80년 만에 찾았어요. 쌍둥이 언니가 있었습니다. 제 정체는 6.25 전쟁고와 이름도 가족도 인생도 모두 가짜였던 80년.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1975년 봄 서울 명동. 그 시절 명동은 온통 미래를 향한 열기로 들끓고 있었죠. 저는 20살 명동 한복집 막내딸 박명순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한복집 문을 열면 비단 냄새와 함께 하루가 시작됐어요. 아버지는 전통 한복 장인이셨고 어머니는 엄격한 유교 집안 출신이셨죠. 저는 이화여대 성악과 학생이었습니다. 낮에는 한복집 일을 거들고 저녁엔 학교에서 노래를 배웠어요. 제 꿈은 국립오페라단 소프라노 가수가 되는 거였죠. 매일 아침 한복집 2층 창문을 열면 명동거리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YWCA 건물, 미도파 백화점, 그리고 골목마다 넘쳐나는 사람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복 재단을 하시고 어머니는 손님을 맞이하셨죠. 명순아, 오늘 약혼자 성진이가 온다고 했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저녁에 온대요. 저는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박성진. 부모님이 정해주신 약혼자. 중소기업 격리과장으로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제 가슴이 뛰는 상대는 아니었죠. 결혼은 그저 인생의 다음 단계일 뿐.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바뀌었죠. 그날 오후 저는 명동 YWCA 음악회 리허설에 참여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있을 자선음악회였죠. 저는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를 부르기로 했어요. 리허설장에 들어서자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이미 와서 연습하고 있었죠. 명순 씨, 준비됐어요? 반주자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악보를 펼치고 자리에 섰어요. 피아노 전주가 흐르고 제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아베 마리아. 노래에 빠져들었을 때였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죠. 눈을 감고 온 마음을 담아 불렀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고 조용해졌어요. 그때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 얼굴은 근엄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죠. 실례지만 혹시 개인적으로 한 곡 더 들을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병원에 계시는데 음악을 들으면 조금이라도 편해지신다고 하셔서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병원에서 불러드리면 될까요? 제가 물었죠.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한 건 3일 후 저는 강남으로 갔습니다. 1975년 강남은 아직 개발 중이었지만 그의 집은 달랐어요. 거대한 담장,
넓은 정원, 2층 양옥집. 현관에서 그가 저를 맞았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무척 기다리셨어요. 그의 이름은 강도현. 연세대 의대 졸업반이자 강산그룹 장남이라고 했죠. 그는 저를 2층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그의 어머니, 백발의 상냥한 인상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성악과 학생입니다. 도현 씨가 소개했죠. 아가씨, 앉으세요. 내가 음악을 참 좋아한답니다. 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슈베르트, 슈만, 한국 가곡까지. 어머니는 눈을 감고 들으셨죠. 때로는 미소를 짓기도 하셨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어머니가 손을 들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그 손은 차갑고 가늘었어요. 저는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오는 길, 도연 씨가 정원까지 바래다 줬어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주 오랜만에 웃으셨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다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언제든지요. 저는 대답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의 눈빛이, 목소리가, 분위기가 제 마음을 자꾸만 흔들었습니다. 이건 뭐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약혼자가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왜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걸까요? 그날 저녁 약혼자 박성진이 한복집으로 왔습니다. 명순아, 다음 주에 예식장 보러 가자. 성진 씨가 밝게 말했어요. 응, 좋아. 저는 힘없이 대답했죠. 어머니가 음식을 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명순이 시집가면 성진이가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성진 씨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진지하고 믿음직스러웠죠. 하지만 그날 저녁 저는 계속 딴 생각을 했습니다. 도연 씨의 눈빛, 그의 어머니를 바라보던 그 슬픈 표정, 정원에서 저를 바라보던 그 시선. 명순아, 무슨 생각해? 성진 씨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가 말했죠. 다시 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는 다시 가게 될까? 그리고 만약 다시 간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때는 몰랐죠. 그 선택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꿀 거라는 걸.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강남 그 집을 찾아갔죠. 그의 어머니를 위해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슈베르트, 브람스, 가끔은 우리 가곡도. 어머니는 제 노래를 들으며 점점 편안해지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몸은 점점 약해지셨죠. 아가씨, 오늘도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975년 6월 중순, 장마가 시작되던 날, 강남집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현관에서 그가 나를 맞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어머니가 오늘 아침부터 의식이 없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조용히 노래를 불렀어요. 아베 마리아.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곡이었죠. 노래를 부르는 동안 눈물이 흘러 시야가 번졌습니다. 이상했어요. 한 달밖에 알지 못한 분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곡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어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는 어머니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만히 서 있었죠.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사람의 슬픔을 내가 어떻게 달래주지? 그때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어머니가 행복하게 가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눈빛, 그 눈빛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감사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게 있었죠. 그리고 저도 알았어요. 나도 이 사람에게 뭔가 느끼고 있다는 걸. 안 돼. 나는 약혼자가 있는데.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강남모 병원 장례식장이었죠. 그의 아버지, 강상그룹 회장을 비롯해 수많은 조문객이 다녀갔어요. 저도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국화꽃을 들고 분향을 마치고 돌아서려는데 그가 저를 불렀어요. 잠깐만요. 빈소 옆 작은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둘만 있는 공간이었죠. 이거 어머니가 남기신 겁니다. 그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며칠 동안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아가씨에게 이걸 꼭 전해달라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귀한 건 받을 수 없어요. 어머니 뜻이에요. 받아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장례식장 밖에서는 조문객들의 소리가 들렸지만 이 방 안은 고요했죠. 당신은,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어머니 덕분에 만났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을 다시 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아니라 당신 자체로. 안 돼. 이 말을 들으면 안 돼. 하지만 제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어요. 저도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약혼자가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죠. 하지만 감정은 어쩔 수 없더군요.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양복 차림에 날카로운 인상. 그의 아버지 강상그룹 회장이었습니다. 도연아, 조문객이 기다린다. 차가운 목소리였죠. 회장은 저를 한번 훑어봤어요. 그 눈빛,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인사하고 나왔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약혼자를 배신하고 있잖아. 그것도 재벌 2세한테. 이건 말이 안 돼.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와 연락하지 않으려 했어요. 약혼자 성진 씨와 예식장도 예약했죠. 9월로 결혼식이 잡혔습니다.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정신 차려야지. 하지만 그날 한복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명순 씨, 저예요. 그의 목소리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내일 남산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부탁이에요. 한 번만. 다음 날 저는 남산에 갔습니다.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발이 저절로 움직였죠. 케이블카 승강장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케이블카 안 둘만의 공간.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요. 결혼 준비는요? 네. 짧은 대답이었어요. 케이블카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많이 생각했어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도 재벌가 장남이라는 게 싫어요. 아버지가 정해준 길을 걷는 것도 의대를 졸업하면 미국으로 갈 겁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이게 꿈인가? 저는 약혼자가 있어요. 제가 말했죠. 알아요. 하지만 당신 마음은요?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성진 씨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가슴이 뛴 적은 없었으니까. 케이블카가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내려서 남산타워 쪽으로 걸었어요. 여름 저녁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세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이 사람은 진심이야. 그리고 나도 이 사람이 좋아. 어떡하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손에는 아직 그의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결혼을 하면 평범하고 안전한 삶이 보장돼. 하지만 가슴은 뛰지 않아. 그 사람과 함께 가면 모든 게 불확실해.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지. 한복집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디 갔다 오니? 그냥 산책이요. 성진이가 다녀갔다. 예식장 최종 확인했대.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네. 명순아, 넌 참 복도 많다. 좋은 남자 만나서. 어머니는 모르셨어요. 제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있다는 걸.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안전한 삶? 아니면 설레는 사랑?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보자. 내 마음에 솔직해지자. 다음 날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예요. 명순이에요. 아, 명순 씨. 저 생각해 봤어요. 심호흡을 했죠.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약혼을 정리해야 하니까. 알겠어요. 천천히 하세요. 9월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때까지 정리할게요. 고마워요, 명순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손을 내려다 봤어요. 떨리고 있었죠.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약혼을 깨고 재벌 2세와 떠나겠다고? 미쳤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섰던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그 순간.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 8월이 지나고 9월이 왔습니다. 결혼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죠. 저는 성진 씨를 명동 다방으로 불렀어요.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찻잔 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 생긴 거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재벌이지? 명순아, 후회할 거야.
그가 일어나 나갔습니다. 미안해, 성진 씨. 그날 밤 집에서는 폭풍이 몰아쳤어요. 강상그룹 장남이요? 미쳤구나. 어머니가 주저앉으셨죠. 그 사람들이 너랑 결혼할 것 같아?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약속했어요. 12월에 미국 가기로. 이 집에서 나가. 뺨이 따가웠어요. 처음으로 맞았습니다. 그날 밤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왔어요. 가을밤은 쌀쌀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그 후 일주일 저는 친구 집을 전전했습니다. 그와는 매일 만났어요. 이태원, 한강변, 뒷골목 식당. 사람들 눈을 피해 다녔죠. 12월까지만 버티자. 의대 졸업하면 바로 미국이야. 그가 약속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태원 작은 호텔방. 명수나 사랑해. 그가 저를 안았어요. 나도.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미쳤나 봐.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죠. 2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떡하지? 그날 저녁 한강변에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임신했어요. 그가 얼어붙었어요. 한 달 정도요. 명순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12월까지 숨기고 미국 가서 결혼하자. 정말 괜찮겠어요? 응. 우리 꼭 행복하게 살자. 그 순간만큼은 믿었어요. 임신 확인을 위해 강남 작은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축하합니다. 6주네요. 복도를 나오다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간호사였습니다. 명찰의 윤지혜. 괜찮으세요? 그녀가 웃으며 물었어요. 어디서 본 얼굴 같았어요. 혹시 저희가... 아, 맞다. 도연이 동생 친구분이시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강도연 누나예요. 뭐라고? 임신 축하드려요. 아기는 축복이죠. 그 눈빛이 의미심장했어요. 감사합니다. 황급히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의 누나? 왜 간호사를?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어요. 모든 비밀이 풀리기 시작한 순간 그 여자가 제 진짜 어머니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그와 저는 조심스럽게 만났죠. 한 달만 더 버티자. 12월이면 끝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복집에 검은 차가 멈춰섰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박명순 씨 부모님이신가요? 누구시오? 아버지가 물으셨죠. 강상그룹 비서실입니다. 봉투를 내밀었어요. 따님의 미래를 위해서. 거절하시자 남자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복집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강상그룹 회장님 뜻입니다. 그들이 떠나고 어머니가 우셨어요. 그날 밤 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불안했습니다. 11월 중순 어느 추운 저녁이었습니다. 한복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차 2대가 골목을 막고 있었죠. 양복 입은 남자 4이 들어왔습니다. 박명순 씨 부모님이십니까?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누구시오?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강상그룹 비서실장 김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따님과 저희 도련님의 일로 왔습니다. 무슨... 이걸 보시죠. 탁자 위에 서류와 봉투가 놓였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이걸로 가게도 키우시고 따님 학비도 대시면 됩니다.
대신 따님이 도련님께 접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5천만 원. 그때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아버지가 서류를 밀쳤습니다. 우리 딸 팔아먹는 돈 필요 없소? 비서실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군요. 내일부터 한복집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가 들어갈 겁니다. 이 건물주가 강상그룹 계열사라는 건 아시죠? 뭐?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 이화여대 측에도 따님의 부적절한 교우 관계에 대해 통보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쫓겨나실 겁니다. 가슴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재벌의 힘이구나. 3일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습니다. 한복집이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했죠.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고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명순아, 내가 뭘 한 거냐?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미안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그날 밤 친구 집에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랐죠.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아버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어요. 알아. 미안해. 어떻게 할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길게. 명순아. 아버지가 날 미국으로 보낸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내일 아침 비행기야. 급하게 정했어. 하버드 의대로 연수를 가라고. 안 돼요. 거부하면 되잖아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럴 수 없어. 아버지가 내 가족을 협박했어. 한복집만이 아니야. 내 아버지 일자리, 내 학교, 모든 걸 망가뜨리겠다고. 숨이 막혔어요. 그럼 우린 기다려줄 수 있어? 1년만. 미국에서 자리 잡으면 내가 올 수 있게 준비할게. 거짓말이었어요. 그것도 저는 알았죠. 하지만 믿고 싶었어요. 아기는, 우리 아기는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그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명순아, 답해줘요. 나랑 아기 버리는 거예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무력해. 아버지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야. 비겁한 놈. 명순아, 이게 너를 지키는 방법이야. 내 가족을 지키는. 거짓말. 언젠가 이해해 줄 거야.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귀에 대고 있던 수화기가 무거웠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게 그와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랑한다던 사람이 갑자기 등을 돌릴 때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복집으로 돌아갔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부모님은 말씀이 없으셨어요. 아버지는 계속 한복만 재단하셨고 어머니는 손님을 맞으셨습니다. 저는 투명인간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복집 문이 열렸어요. 박성진이었습니다. 명순아. 그의 목소리가 들렸죠. 무슨 일이에요? 부모님께 연락받았어. 뭐? 거실로 들어가자 부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앉아라, 명순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성진이가 그래도 널 받아주겠다고 했다. 뭐라고요? 알아, 다 알아. 성진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한 것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어떻게 알았지? 하지만 난 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 아이를 내 아이로 키울게. 결혼하자. 안 돼. 이건 잘못됐어. 싫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명순아.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 재벌놈은 너 버렸어. 이제 와서 무슨 자존심이냐? 성진이가 아니면 넌 미혼모야. 평생 손가락질 받고 살아.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미혼모. 1975년에 미혼모는 인생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번 주말에 조용히 혼례 올리자. 동사무소만 다녀오면 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싫어요. 저는 명순아. 성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들겠지만 내가 좋은 남편이 될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죠. 이미 떠나버린 사람에게 생각할 시간을. 시간 없어.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전에 해야지.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12월 20일 저는 박성진과 결혼했습니다. 동사무소 혼인신고였어요. 하객도 없었죠. 부모님과 성진 씨 부모님 단 4분. 도장 찍으세요.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야. 하지만 찍었습니다. 딸깍. 축하합니다. 부부가 되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행복해서가 아니었죠. 모든 걸 포기한 순간이었으니까. 그날 밤 신혼집이라고 얻어준 작은 연립주택. 강남 변두리였어요. 성진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명순아, 오늘은 그냥 쉬어. 난 거실에서 잘게. 내가 마음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 고마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미안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그는 지금 어디 있을까? 미국 하버드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날 생각하긴 할까?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사랑할게. 평생. 그날 밤 눈이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가 내려왔어요. 모든 게 하얗게 덮였죠. 제 과거도, 제 사랑도, 제 꿈도 다 묻혀버렸습니다. 20살 겨울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뱃속엔 다른 남자의 아이를 품은 채로. 그리고 50년이 흐른 지금 그날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비밀을 낳을지 몰랐습니다. 제 아들이 사실은 제 조카라는 것.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제 삼촌이었다는 것. 그 모든 잔인한 진실을 말이에요. 1976년 3월. 결혼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어요. 성진 씨는 좋은 남편이었어요. 매일 출근 전에 과일을 깎아주고 저녁엔 발을 주물러줬죠. 힘들면 말해. 내가 다 해줄게. 그의 목소리는 항상 다정했습니다. 미안했어요. 이 사람은 제게 최선을 다하는데 제 마음은 여전히 다른 곳에. 3월 15일 새벽이었습니다. 진통이 왔어요. 명순아, 괜찮아? 성진 씨가 황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죠. 12시간의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드님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어요. 그 순간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에메랄드빛.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의 눈이야. 똑같아. 명순아, 우리 아들 예쁘지? 성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예뻐. 눈물이 흘렀어요. 이 아이는 평생 이 눈을 가지고 살겠지. 아버지를 닮은 눈을. 하지만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이름은 준혁이로 하자. 박준혁? 좋아. 제가 대답했죠. 준혁아, 미안해. 엄마가 너에게 평범한 인생을 주지 못해서. 출산 후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죠.
산모 상태 확인하러 왔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 얼어붙었습니다. 윤지혜.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명순 씨.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출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아기를 들여다봤어요. 표정이 순간 굳었죠. 눈이. 참 특이하네요. 우리 집안 눈이에요.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예쁜 아기네요. 눈이. 우리 집안을 닮았어요. 뭐라고? 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황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혈압을 재고 차트를 확인했어요. 건강하세요. 조리 잘하시고요. 나가려다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명순 씨. 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너무 많죠.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이세요? 언젠가 알게 되실 거예요. 다 때가 있는 법이니까. 그녀가 나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이상해. 이 사람이 왜 자꾸 의미심장한 말을 하지? 하지만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으니까. 그렇게 저는 박성진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준혁이는 건강하게 자랐어요. 2년 후엔 딸을, 4년 후엔 막내 아들을 낳았죠. 성진 씨는 평생 준혁이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우리 큰아들이라고 불렀죠.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저는 명동의 작은 한복집을 다시 열었어요. 성악가의 꿈은 접었죠. 대신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면서 과거를 잊으려 했어요. 하지만 준혁이 눈을 볼 때마다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이. 준혁이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공부를 잘했죠. 의대에 들어갔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사람처럼 의사가 되는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30년. 아이들은 자라 결혼했고 손주를 낳았어요. 저는 할머니가 되었죠. 2015년 성진 씨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가 병상에서 말했어요. 난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행복했어? 당신 곁에 있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해 10월 성진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났는데, 사랑하지 않았지만 의지했던 사람. 그리고 그가 떠나고 나서야 궁금해졌습니다. 나는 누구지? 80년을 살았는데 내 진짜 정체는 뭐지? 2024년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명순아, 넌 원래 우리 딸이 아니었는데. 어머니의 실언이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부산 보육원에서 데려왔지. 주민센터로 달려갔습니다. 1955년 출생 기록 좀 찾아주세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오래된 장부를 뒤졌어요. 여기 있네요. 부산 성심보육원. 특이사항 쌍둥이 중 1명. 숨이 멎었어요. 쌍둥이요? 네. 자매는 입양 실패로 다른 곳으로. 나한테 쌍둥이 언니가 있어? 80년을 살면서 처음 듣는 말이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부모도 가짜, 이름도 가짜. 그리고 어딘가에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거야? 이 모든 게 뭐지?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왔습니다. 보내는 사람 강도현. 50년 만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그 안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5년 가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우편함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보내는 이 강도현. 50년 만에 온 편지였죠.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떨렸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지? 왜 지금 와서?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2장, 오래된 흑백 사진 1장, 그리고 작은 메모. 먼저 편지를 펼쳤어요. 필체가 흔들려 있었죠. 명순에게. 이 편지가 당신에게 도착할 때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최장암 말기 6개월. 50년 전 나는 비겁했습니다. 당신과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매일 후회했어요. 하지만 오늘 더 큰 진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손이 떨렸어요. 더 큰 진실? 당신은 제 조카딸입니다. 뭐라고?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읽었죠. 조카딸? 1955년 제 누나 윤지애는 강제 결혼해서 도망쳐 미혼모 수용시설에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당신입니다. 숨이 막혔어요. 윤지애가 내 엄마, 우리 아들 준혁이는 당신의 아들이자 조카입니다. 이 비극적 아이러니를 용서해 주세요.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럼 나는 내가 사랑한 사람이 삼촌이었다고? 우리 아들은 근친으로 태어난 거야? 아니야. 말도 안 돼.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1955년 부산 성심보육원. 2명의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똑같이 생긴 아기들.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죠. 명순, 명희. 1955년 6월 15일. 쌍둥이. 내 쌍둥이 언니. 여러분, 80년을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다면 어떨까요? 부모도 가짜, 이름도 정해준 것, 심지어 사랑한 사람이 삼촌이었다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준혁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엄마. 준혁아, 엄마 좀 봐야겠어. 무슨 일이세요? 지금 당장 와줄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분 후 준혁이가 도착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편지를 건넸습니다. 준혁이가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갔죠. 이게 무슨... 읽어봐. 끝까지. 준혁이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그럼 너는 내 아들이자 조카야. 그 사람이 제 아버지이자 큰아버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혁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죠. 편지 끝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쌍둥이 언니의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명의당 한의원. 박명희 원장. 제주도. 80년을 서울에서 살았는데 내 반쪽은 제주도에 있었다니. 엄마, 이 사람을 찾아가실 거예요?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80년 만에 만나서 뭐라고 해야 할지. 하지만 엄마의 진짜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진짜 가족. 80년 동안 가짜로 살았던 거야. 사랑한 사람도 가짜 관계. 낳은 아들도 복잡한 관계. 엄마,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고마워, 아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박명희, 제 쌍둥이 언니, 80년 동안 몰랐던 사람. 그 사람은 나를 알고 있었을까?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녀는 당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알고 있었다고? 그럼 멀리서 날 지켜본 거야?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둘 다 외로웠구나. 같은 얼굴을 한 채로. 다음 날 아침
준혁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DNA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DNA? 네. 편지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야죠. 저 엄마 그리고 만약 찾는다면 박명희 원장님. 그 말이 맞았어요. 어떻게 해? 제가 병원에 의뢰할게요. 강도연 회장은 돌아가셨지만 유전자 은행에 자료가 있을 거예요.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혁이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엄마, 그의 표정이 무거웠죠. 편지 내용이 맞아요. 저와 강도연 회장은 삼촌과 조카 관계가 맞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진짜야. 내 인생 전체가 거짓이었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제주도에 가자. 제가 말했어요. 내 반쪽을 만나러. 80년 만에 찾는 진짜 가족. 두렵지만 가야 했어요. 진실을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와 준혁이는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80년을 산 도시. 하지만 진짜 나는 적이 없었죠. 엄마, 긴장되세요?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응, 많이. 저도요. 제가 이렇게 복잡한 존재일 줄은.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준혁아. 제가 말했죠. 엄마가 너한테 이런 짐을. 아니에요.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희생자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엄마 아들인 게 자랑스러워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그런데 엄마. 응? 박명희 원장님은 엄마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대요? 편지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 왜 연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모르지. 무서웠을까? 아니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실 저도 무서웠으니까. 80년 만에 만나는 쌍둥이 언니. 거울 속 나를 보는 기분일까? 비행기가 제주 상공에 들어섰습니다.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곧 도착이에요. 곧 만나겠죠. 나와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을.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귀포로 향했습니다. 중문동 한적한 골목. 명의당 한의원입니다. 기사님이 말했어요. 2층 한옥 건물이었죠. 한약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제가 먼저 들어갈까요? 아니, 같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한약장이 빼곡한 한의원. 직원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저. 박명희 원장님을 찾아왔는데요. 원장님 진료 중이신데 누구시라고 전해드릴까요? 뭐라고 해야 하지? 박명순이라고. 직원의 표정이 변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준혁이가 제 어깨를 잡았죠. 그때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한복 위에 흰 가운을 입은 여자가 나왔어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똑같은 얼굴, 똑같은 키, 똑같은 주름살까지. 다만 머리 모양과 옷차림만 달랐죠. 언니,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가 왔구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명희야? 응, 나야.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80년 만에 재회였어요. 나는 울고 있었고 명희도 울고 있었죠. 같은 얼굴로 같은 눈물을 흘리며 명희의 2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옥의 따뜻한 온돌방이었어요. 차를 따르며 명희가 말했습니다. 30년 전부터 알았어. 언니 존재를. 어떻게? 강도연 씨가 찾아왔었어. 20년 전쯤. 그 사람이? 응. 언니 이야기를 해줬어. 그리고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언니 인생이 망가졌다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왜 연락하지 않았어? 제가 물었죠. 무서웠어. 언니가 날 거부하면 어쩌나. 그리고 언니는 행복해 보였어. 한복집도 하고 아들도 훌륭하게 키우고 내가 나타나면 그 평화가 깨질 것 같았어. 명희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지켜봤어. 손자 의대 졸업식도 갔었어. 맨 뒷줄에 서서 봤지. 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명희야, 나도 평생 외로웠어, 언니. 입양된 집은 좋았어. 한의사 집안이었고, 하지만 항상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었어. 혹시 내게 쌍둥이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 준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님, 저는 고모님의 조카이자 알아. 명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너는 특별한 아이야. 두 사람의 사랑으로 태어났잖아. 비록 복잡한 관계지만 그게 내 잘못은 아니야. 준혁이가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고모. 우리는 한참을 앉아 이야기했어요. 명희의 인생, 제 인생. 다르지만 또 비슷한 80년의 세월. 여러분, 인생이란 참 묘하죠? 태어날 때는 같았지만 다른 길을 걷다가 80년 후에 다시 만나는 우리. 명희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 유품이야. 윤지혜? 응. 강지혜였다가 윤지혜가 됐지. 상자를 열었어요. 낡은 일기장, 사진 몇 장, 그리고 편지. 엄마가 20년 전에 돌아가셨어. 미국에서. 엄마는 평생 우리를 찾았대. 일기를 펼쳤습니다. 1955년 6월 16일. 오늘 내 딸들을 보냈다. 명순이와 명희. 미안해, 아가들아. 엄마가 너희를 지킬 힘이 없었어.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어요. 엄마는 우리를 사랑했구나. 응, 버린 게 아니었어.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명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자. 응, 그러자.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어요. 겨울 바다는 잔잔했죠. 80년의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언니, 응? 우리 이제 시작이야. 명희가 웃었습니다. 응, 늦었지만 시작이야. 그날 저녁 우리는 제주 바닷가를 걸었어요. 쌍둥이 할머니 둘이 손을 꼭 잡고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쳐다봤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저는 제 이름을 찾았으니까, 제 반쪽을 찾았으니까 80년 만에 완전해졌어요. 제주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다시 강남 아파트 제사상 앞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죠. 며느리 수진, 손자, 손녀들, 그리고 준혁이. 어머님 정말 쌍둥이 고모님을 만나셨어요? 수진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만났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제주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명희와 제가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 헉, 진짜 똑같으세요. 손녀가 소리쳤죠. 그럼 할머니는 진짜 누구세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나는 강명순이야. 윤지혜의 딸. 하지만 동시에 박명순이기도 하고 너희 할머니이기도 하지. 사람은 하나의 이름으로만 살 수 없는 것 같아. 준혁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엄마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아들. 그런데 엄마. 응? 제사상 앞에서 시작한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준혁이 말이 맞았어요. 아버지. 아니, 박성진 씨의 위패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를 받아주고 준혁이를 아들로 키워주고 고마웠어요. 정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감사를 전하는 것 같았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가을이었어요. 명동의 새로운 가게가 문을 열었죠. 명순앤드 명의 한복 한의원. 1층은 한복집, 2층은 한의원이었습니다. 명의가 제주에서 올라와 함께 운영하기로 했어요. 개업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들 진짜 똑같으세요. 쌍둥이 할머니 대박. 사람들이 신기해했죠. 준혁이가 축하 화환을 보냈어요. 엄마, 고모, 새 출발 축하합니다. 조카이자 아들 준혁 올림. 웃음이 났어요. 이 녀석 유머도 생겼네. 오후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준혁이네 가족, 제 딸과 막내 아들 가족들, 그리고 명희. 한복집 안은 북적였어요. 고모님, 저도 한복 만들어주세요. 손녀가 조르더라고요. 그래, 할머니랑 고모 할머니가 같이 만들어줄게. 명희와 제가 나란히 앉아 바느질을 했어요. 언니, 응? 행복해? 응. 너는? 나도. 우리는 웃었습니다. 80년 만에 찾은 행복이었죠. 그날 저녁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자, 다 같이 김치. 찰칵. 사진 속에는 쌍둥이 할머니와 3대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뭘까? 피로 이어진 것만이 가족일까? 아니야.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야.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혼자 한강변을 걸었어요. 50년 전 그 사람과 걸었던 그곳. 80년을 살았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80년.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진실로 끝나는 인생. 돌아보니 후회도 많았어요. 그 사람을 사랑한 것.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 것도 있었죠. 준혁이를 낳은 것. 그리고 박성진 씨를 만난 것. 인생은 참 복잡해.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복잡한 게 인생이죠. 단순했다면 재미없었을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명이었어요. 언니, 내일 뭐해? 왜? 우리 한라산 등반할까? 못 올라가도 중턱까지. 좋아. 준혁이도 데려와. 응. 3대가 같이 가자.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여보, 도연 씨.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지만 준혁이를 낳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는 괜찮아요. 나는 행복하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행복해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80년을 살았지만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늦었지만 괜찮아요. 진실을 찾았으니까. 가족을 찾았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찾았으니까. 여러분, 저는 80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그것이 꼭 불행은 아니라는 것. 사랑은 때로 아프지만 그래도 가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진실은 언제라도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 제 나이 또래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는 분. 후회되는 선택을 한 분. 잃어버린 사람을 그리워하는 분. 하지만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80년을 살아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쌍둥이 언니와 함께, 아들과 손주들과 함께. 비록 복잡한 가족이지만 그게 제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진실과 마주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그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궁금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응원하며 살아가요. 감사합니다. 박명순 아니 강명순 올림